대체 중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한국을 신경 쓰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 6일 싱가포르를 상대로 7대0 시원한 대승을 거두며 11일에 펼쳐질 중국과의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죠. 이날 경기에는 세계 각국의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취재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유달리 관심이 많은 중국 취재진 역시 한국의 국가대표팀은 물론 관중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일 보도하며 정말 작은 부분들까지 모두 방송에 내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월드컵 예선전을 취재 중인 영국 기자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일정을 따라 중국 기자단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중국 기자단과 나눈 이야기를 한국 분들께 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기자단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스포츠 위클리지의 기자 클레어 존슨입니다. 저는 지금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취재를 위해 싱가포르에 있다가 한국 대표팀과 함께 막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약간의 쉬는 시간이 주어져 호텔방에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제가 만난 중국 취재 기자들 그리고 한국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주 흥미로운 모습들이 관찰되어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번 축구 경기 결과는 제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력 격차가 워낙 벌어지다 보니 한국 대표팀의 승리는 크게 놀라울 것은 없잖아요. 한국 대표팀이 승리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뭔가 두근대며 본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취재진들끼리 사담도 좀 하고 여유를 가지며 봤습니다. 싱가포르 취재진조차 자국의 경기 결과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죠. 물론 후반전부터는 이거 좀 심하게 벌어지는데 그래도 한국에게 이렇게 지는 건 크게 민망하지는 않죠 라며 다소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이긴 했지만요. 한국 축구에 대해서 위기네 하락세네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히 이럴 줄 알았다며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더군요.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에서 뭘 바라겠냐며 그래도 우리도 언젠가는 손흥민이나 이강인, 황희찬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요. 아무래도 그런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희망을 꺾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언젠가 싱가포르도 스타 플레이어들이 전성기를 이끄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있는데 뒤에서 중국 취재진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중국어를 다 알아들을 순 없지만 뉘앙스상으로 분명한 짜증이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죠. 자기들 나라가 지는 것도 아니고 왜 짜증을 부리고 난리지? 의아한 마음으로 대체 왜 저러는 거냐고 싱가포르 기자에게 물어봤어요. 돌아온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후반부에도 최선을 다해서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포츠지 기자가 어떻게 이런 사유로 짜증을 낼 수 있는 거지? 상대가 쉬운 팀이든 어려운 팀이든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스포츠 정신 아닌가요? 한국팀이 이기고 있다고 해서 설렁설렁하는 모습은 도저히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는데요. 영국에서 취재한 한국의 선수들은 언제나 몸을 사리지 않고 부서져라 뛰는 선수들이고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걸요.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싶어 엮이지 말아야지 하고 신경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통 그게 쉽지 않았어요. 계속 혼자 중얼대는데 목소리 볼륨이 너무 커서 신경을 끄고 싶어도 쉽게 되지 않더군요. 저기요, 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중국 기자는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린 것처럼 폭풍처럼 말을 쏟아내더군요. 가장 큰 불만은 싱가포르 원정에서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인데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 싱가포르라는 약체를 상대로 자기들이 잘난 척을 하는 것이고 매너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이라면 멀티골을 넣으면서 싱가포르의 길을 죽일 필요는 없다며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팀을 상대하는데 손흥민을 넣은 것 자체가 한국인들의 예의 없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나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말을 저렇게 크게 하다니 다들 눈빛을 교환하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에서 싱가포르 기자가 작게 비웃더라고요. 이상하게 중국 기자들은 한국하고만 엮이면 저렇게 누가 바늘로 찌른 것처럼 날카롭게 반응한다나요. 그러면서 사실 중국인들도 다들 한국이 잘하는 걸 알아요. 부러워해서 그런 거예요. 라며 제가 한 커뮤니티의 화면을 보여줬는데요. 댓글들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을 빼고 백업 선수들만 나오면 안 되겠냐. 저 호화로운 라인업과 결속력이 정말 부럽다. 수준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져서 앞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 한국 경기를 보면서 중국 국가대표를 떠올리면 속이 뒤집어진다 등등이요. 그런데 이런 일반인들의 댓글에서도 이상한 반응이 보였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에 대한 질투심과 뒤틀린 자격지심이었는데요. 영국에 살며 손흥민, 황희찬 선수를 보기 위해 찾아온 한국 사람들을 취재한 경험만 있지. 중국인은 마주한 적이 없는 제게는 참 생소한 반응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홈 경기인데 한국이 골을 넣는 것에 대해서 싱가포르 사람들도 기뻐하는 것 같다며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좋냐며 자국이 지고 있는데도 한국의 골에 감탄하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또 저렇게 죽기 살기로 뛰겠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짜증난다며 왜 저렇게 매사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다고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반응들에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취재 중 만난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 관계자를 통해 중국인들이 한국을 질투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 내셔널 스타디움의 시설관리팀 팀장님이었는데요.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물론 경호, 청소 파트 모두 중국인들이 오면 치를 떤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이 왔다 간 날이면 화색이 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 거리도 가깝고 전체적인 생김새도 비슷한 나라인데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결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특히 청결면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싱가포르가 중국과 경기를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아주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먹기도 엄청나게 먹는데 먹은 뒤 뒷정리를 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고요. 의자 사이사이에 처박아 놓은 과자 봉지, 바닥에 마구 뱉어놓은 해바라기씨 껍질은 물론 마시다 남은 음료수를 계단에 놓아두고 가버리는 통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발로 차서 다 엎어지고 계단이 끈적하게 변한 것을 치우느라 아주 생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응원단장을 통해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신이 지불한 티켓값에 청소비도 있는 것 아니냐고, 내가 다 치워버리면 청소부는 무슨 일을 하냐며 중국인들은 월급을 받는 경기장 청소부를 위해 할 일을 만들어준 것이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야기가 도저히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일 텐데 이런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매너 없이 구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다들 엄청나게 투덜댔다고 합니다. 듣는 저도 의아하더군요. 중국의 빈부격차가 심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상류층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여유가 있으니 외국에 나와서도 매너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 나라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다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가 싶더군요. 팀장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몇몇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한국팀 경기를 통해 다행히도 그만두겠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고 하네요. 선수단이 쓴 라커룸이나 화장실에 고장난 것들이 없고 깨끗한 것도 놀랍지만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일반 관중들이 이용한 시설에서 망가진 것도 더러운 것도 없어 경기장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놀랐다고 하던데요. 그러고 보니 영국에서도 한국인들이 경기가 끝나면 갑자기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쓰레기들을 싹 담고 나가는 길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저는 이게 그들의 개인적인 버릇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인들 대부분 이렇게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깔끔함이라면 꽤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사람들도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좌석의 쓰레기까지 먼저 주워서 싹 정리하고 퇴장하는 한국 관중들의 모습에 꽤나 놀랐다는데 저는 한두 명의 행동이 아니라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런 깔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관중들의 쌍욕이 가득한 반응들은 직원들이 듣기에도 너무 민망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축구 경기, 국가대항전은 관중들도 흥분을 하고 과격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지켜보는 사람마저 민망해지는 쌍욕과 거칠고 과격한 행동들은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를 지경이죠. 반면 한국 관중들은 실수를 해도 아쉬워하는 모습은 있지만 과격하게 행동을 하거나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의 욕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이런 수준 차이를 보이니 당연히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축구 수준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차이가 나잖아요. 중국은 한국 같은 스타 플레이어도 없고 성적도 항상 사람들의 기대감에 못 미치고 게다가 투지조차 없고요. 그제서야 중국인들의 베베 꼬인 이런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인처럼 되고 싶지만 한국인들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니 자격지심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겠죠. 저런 뒤틀린 심사로 한국을 대하는 것보다는 배울 것들은 배우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 하고 혀를 쯧쯧 차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비행기로 한국을 가야 해서 남은 시간은 호텔에서 좀 쉬고 내일 조식도 여유 있게 먹고 수영도 좀 할까 하고요. 그런데 이런 제 계획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그간 취재로 좀 피곤했었는지 씻고 나오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 일찍 잠들었는데 제 단잠을 깨운 불쾌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도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시끄러운 소리였어요. 영어는 아니고 억양이 아주 세고 거칠었는데 소리가 어찌나 큰지 미간이 절로 찌푸러졌죠. 관광객들이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럴 거야. 좀 참아보자. 귀마개를 끼고 이불을 덮어쓰고 다시 한번 잠을 청했는데 한술 더 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쿵. 복도에서 망치질을 하나 싶을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한국에 가서도 바쁜 스케줄인데 오늘 쉬지 못하면 한국에서의 일정도 다 망칠 것 같아 프론트로 전화를 걸었죠. 복도에서 소음이 지금 10분 넘게 이어지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요. 그런데 호텔 직원이 너무너무 곤란해하는 거예요.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지배인님이 올라가셨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이 프론트 직원 잘못은 아니잖아요.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 잘못이죠. 제가 너무 강하게 항의를 했나 싶어 직원에게 미안해져서 일단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잠이 깬 김에 TV를 켜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세상에 이 목청은 단순히 목소리가 큰 걸 넘어서서 짜증이 엄청나게 유발되는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지배인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나? 참다 못해 방문을 열어보니 저처럼 자다가 깨서 불쾌한 얼굴로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소음의 정체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우통을 벗고 있는 사람들과 복도에 널브러져서 앉아있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목청은 얼마나 큰지
호텔 직원들의 목소리는 묻혀서 들리지도 않고요. 옆방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물을 줄줄 흘리며 들어왔대요. 제대로 닦지도 않고요. 그걸 호텔 직원이 제지를 하니까 그때부터 목청을 높이며 따졌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한 명이 따졌는데 일행들이 모두 와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이 마음에 안 든다며 이제 와서 방을 바꿔달라며 생떼를 쓰고요. 대체 뭐 하자는 짓들이지? 경기장에서 봤던 중국 기자의 무례함, 그리고 중국인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는 스타디움 시설 관리팀의 팀장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아, 이게 중국인들의 국민성이구나. 일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곳곳에서 마주친 중국인들이 하나같이 제게 끔찍한 경험을 안겨줘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싶지 않은데 저도 모르게 자꾸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이 끔찍한 소음은 저와 함께 했습니다. 흰 러닝 셔츠 차림으로 내려와서 본인의 겨드랑이 털이 얼마나 풍성한지 조식을 먹는 뷔페 식당 안의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바람에 입맛이 뚝 떨어졌는데 맛있는 스테이크만 나오면 다 먹지도 못하면서 다 쓸어가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그나마 먹고 싶던 스테이크를 맛도 보지 못했어요. 디저트도 좀 맛있어 보이는 건 다 쓸어가 버리는 건 물론 음료수도 다 마시지도 못하면서 넘치게 받아다가 자기들 테이블 위에 쌓아놓더라고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여행을 올 정도면 중국 안에서도 좀 사는 사람들일 텐데 평소에 굶고 사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생각을 고쳤습니다. 아, 맞다. 좀 살고 안 살고를 떠나 중국 사람들은 다 저렇지. 결국 저는 끔찍한 소음으로 인한 고막 테러, 곳곳에서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겨드랑이 털 자랑으로 인한 시각, 테러로 조식 뷔페를 먹는 둥 마는 둥 후다닥 먹고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잤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지친 기색이 완연한 얼굴로 공항에 가니 저와 친한 독일 기자가 대체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호텔에서 겪은 중국인의 온갖 비매너 행동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며 이야기하는데 막 웃더라고요. 클레어, 그래도 너는 중국인들과 직접 엮여서 일은 안 했잖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엮여서 일을 하면 더 골 때린다고. 하기사 저런 사람들과 직접 엮여서 일을 한다면 더 끔찍하겠지. 중국어에는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 바로 미안하다야. 내가 봤을 땐 저 사람들은 염치라는 걸 몰라. 대체 왜들 저러나 싶은데 하도 황당해서 알아보니 중국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자기가 정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의식이 있대. 그게 말이 돼? 대체 왜? 인구가 워낙 많잖아. 그래서 교육도 특이하더라. 내가 중국에 갔을 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맥도날드에 갔거든. 매장에 사람이 많아서 한 10명 정도 줄을 서 있었어. 내가 초등학생 아이 뒤에 줄을 섰거든. 초등학생 아이가 앞사람하고 약간 거리를 벌리고 서 있었는데 웬 아저씨가 그 아이 앞에 끼어든 거야. 아이 앞에 끼어든 아저씨의 행동도 황당했는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알아? 그 아이 엄마가 와서 아이 등짝을 후려치면서 엄청 야단치더라고. 이유가 뭐게? 아이가 혼날 이유가 있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겼냐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왜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냐고 화를 내더라. 그게 중국이야. 아, 그렇구나. 중국인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고 한국에 입국한 저희는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냐고요? 말해 무엇 하나요? 예전에 한번 아주 짧게 취재차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깔끔하고 더 발전했네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친근한 모습도 여전하고요. 제가 사실 한국과 지리적 거리도 가깝고 생김새도 꽤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한국과 중국이 조금은 비슷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보니 알겠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전 이제 한국과 중국의 경기 취재를 위해 준비하러 나가봐야 하는데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또 매너 있는 모습의 멋진 한국팀의 시원한 승전보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사진작가 그레이스예요. 상사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절 사무실로 부르셨을 때 뭔가 큰일이 생길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레이스, 그가 은밀하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죠. 딱 자네에게 맞는 기회가 생겼네. 전 흥미롭다는 듯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여행 사진작가로서 새로운 모험은 언제나 끌리거든요. 몽골이야. 그가 광택나는 마호가니 책상 위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밀며 말했어요. 그곳의 거친 아름다움,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생동감 넘치는 문화를 담아오길 바라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있잖아. 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몽골은 오랫동안 제 버킷리스트에 있던 신비롭고 흥미로운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세부 사항을 살펴보던 중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파트너요.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죠. 정말 필요한 건가요? 사실 전 좀 외로운 늑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일할 때 자유롭고 유연할 수 있어서 그게 더 좋거든요. 상사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그레이스, 자네가 혼자 일하는 게 익숙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한 사람이 하기엔 너무 큰일이야. 우리는 환상의 콤비, 꿈의 팀이 필요해. 잠시 멈추고 제 반응을 살폈죠. 벌써 재현, 김에게 연락했어. 아마 들어봤겠지. 당연히 들어봤죠. 재현은 사진계의 전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출신의 신동으로 몇 년 전 평론가들을 매료시킨 아련하고 흑백의 연작으로 돌풍을 일으켰죠. 그의 작품은 날 것 그대로였고 주저없이 완전히 매혹적이었어요. 하지만 재능에 비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의 궤벽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어요. 보름달 빛에만 촬영한다는 사람도 있고 피사체의 영혼과 교감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좀 과장이 심했나요? 하지만 요점은 그가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 아래 십수를 깨물며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전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유혹적이었죠.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비밀과 기술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현의 강도 높은 업무 스타일과 타협 없는 비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충돌한다면? 우리의 스타일이 절망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상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손가락을 맞댔어요. 그레이스,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너희 둘이 함께 마법을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해. 다른 관점, 다른 장점을 지닌 완벽한 음양의 조화 같은 거지. 음양이라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물과 기름 같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상사의 눈빛에서 그 결연함을 알아챘어요. 거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태세였죠. 알겠습니다. 전 억지로 열정을 끌어올리며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언제 시작하나요? 상사는 안도하며 환하게 웃었죠. 다음 주야. 내 비서가 항공편과 숙박을 예약할 거야. 그리고 그레이스? 잠시 말을 멈추고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재현에게 기회를 줘봐. 자네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니까. 과제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속에서 불안감이 사그라지질 않았어요. 파트너와 일하는 건 저에겐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하물며 재현김처럼 신비롭고 유명한 사람과 함께라니요. 그 후 며칠 동안 전 제 새로운 협력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 읽느라 몰두했어요. 그의 업적은 인상적이었죠. 수많은 상, 유명 갤러리에서의 개인전, 심지어 테임지 기사까지. 하지만 그 모든 공적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재현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흥미가 깊어졌어요. 그의 사진 접근법은 그다지 관습적이지 않았어요.
카멜런처럼 배경에 녹아들어 솔직하고 무방비한 순간을 포착하는 게릴라식 촬영으로 유명했죠. 화려한 장비 대신 빈티지 필름 카메라를 선호했고 그것이 사진의 깊이와 개성을 더해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의 진실성에 대한 타협 없는 헌신이었어요. 종종 겉모습보다 내실을 우선하는 업계에서 제 혀는 신선한 공기 같았죠. 그는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존의 관행에 도전했어요. 그의 사진은 그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사고를 자극했고 종종 불편한 느낌도 주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마지못해 그의 작품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빛과 그림자를 다루는 그의 방식, 셔터를 단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숨막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재주까지 마치 누군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가식을 모두 걷어내고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감탄은 접어두고라도 우리의 궁합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했어요. 전 제 방식대로 직관과 비전을 믿으며 일하는 데 익숙했거든요. 타협하고 남의 의지에 따르는 생각만 해도 근질거렸어요.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걱정 사이를 오갔죠. 한편으로 몽골은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이 될 것만 같았어요. 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문화에 빠져들 기회, 외부인들이 거의 엿보지 못한 세상을 담아낼 기회였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낯선 이와 좁은 공간에서 몇 주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손에 땀이 났어요. 만약 우리에게 공통점이 없다면, 우리의 예술적 비전이 충돌한다면, 이 협업이 제 인생 최고의 일이 될지 아니면 완전한 참사가 될지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출발 전날 밤에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죠. 어긋난 만남, 분실된 짐, 전면전으로 번지는 창의적 견해차까지. 알람이 울릴 때쯤에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그래도 비행기에 오르며 한번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넌 할 수 있어, 그레이스. 제 입 밖으로 중얼거렸죠. 만약 재현김이 소문만큼 재능이 있다면 이건 일생의 기회가 될 수 있어. 그 말이 얼마나 예언적인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드넓은 몽골 초원을 향해 날아오르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제 인생과 가슴을 영원히 뒤바꿔 놓을 모험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는 걸요. 13시간,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에요. 제 긴 다리는 죽을 쑤시고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죠. 파리에서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비행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장거리 노선을 많이 탔었지만 이번 비행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옆자리에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오해는 마세요. 전 좋은 대화를 좋아해요. 하지만 손주들의 화장실 훈련 실수에 대한 얘기를 3시간 동안 듣고 나니까 비상구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제가 한계점에 다다르려던 참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몇 줄 앞에 앉아 계셨던 재현 씨가 어느새 통로에 서서 매끈한 노트북을 내밀고 계셨죠. 컴퓨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던데 제 걸 빌려줄게요. 그의 억양이 있는 영어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어요. 전 눈을 깜빡이며 예상치 못한 제스처에 당황했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더듬거리며 대답하고 기기를 받아들였죠. 재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빌린 노트북을 갖고 자리에 앉아서 저는 호기심의 불꽃을 느꼈어요. 수수께끼 같은 김재현 씨의 개인용 컴퓨터에는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비밀스러운 사진들, 암호화된 메시지들, 좀 참견하는 것 같았지만 살짝 훔쳐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폴더들을 열어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목과 연도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방대한 한국 드라마 라이브러리였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위대한 김재현, 사진계의 전설이 한국 드라마 중독자라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흥미가 동해서 무작위로 파일을 선택해 재생을 눌렀죠. 오프닝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재현 씨였는데 이어폰 한 쌍을 내밀고 있었죠. 이거 필요할 거예요. 자막을 켜놨거든요. 그렇게 어색함의 얼음이 깨졌죠. 비행 내내 저희는 오글거리는 줄거리와 과장된 연기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았어요. 울란바토르에 착륙할 즈음에는 너무 웃어서 옆구리가 아프고 어색함은 모두 사라졌죠. 하지만 놀라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마치 평행 우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한국의 영향력이 느껴졌죠. 광고판에는 K-팝 아이돌들이 스킨케어부터 탄산음료까지 온갖 것들을 선전하고 있었어요. 택시 라디오에서는 빅뱅의 최신곡이 흘러나왔죠. 심지어 거리 표지판도 몽골 키릴 문자와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전 재현 씨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제 착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것 같나요? 라고 물었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류에 온 걸 환영해요. 몽골은 한국 상품과 문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여기서 방영되는 해외 TV 프로그램의 70% 이상이 한국 것이에요. 라며 분주한 거리를 가리켰죠. 저희는 도시 거리를 누비며 재현 씨는 더 많은 통계를 줄줄 읊어댔어요. 한국 화장품이 몽골 화장품 시장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울란바토르에만 한국 식당이 200개 넘게 있다는 것도요? 한류의 영향력이 이렇게 광범위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좀 압도된 느낌에 한국 편의점에 들어가 간단히 간식이나 사 먹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제 실수를 깨달았죠. 선반에는 낯선 제품들이 화려한 포장과 알쏭달쏭한 라벨을 달고 어지럽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느낀 재현 씨는 불쌍히 여겼는지 저를 도와주었어요. 통로를 따라가며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들을 가리켰죠. 이거 꼭 먹어봐야 해요. 하며 바구니에 허니버터칩 한 봉지를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하며 바나나 우유 캔을 집어들었죠. 믿어봐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편의점 전리품을 먹으며 전 한국 문화가 몽골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새우며든 방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재현 씨가 수수께끼 같은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더 따뜻하고 장난기 넘치는 면모를 드러낸 모습이었어요. 웃을 때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모습, 어린 시절 좋아하던 간식을 묘사하는 그 열정, 마치 꽃이 실시간으로 피어나는 걸 지켜보는 것 같았죠. 해가 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걸어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가능성의 감각 같은 거랄까요? 이 여행, 이 파트너십이 무언가 대단한 일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느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일들을 되새기며 전 편의점을 탐색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는 재현 씨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의 시선 속에 담긴 즐거움과 애정이 뒤섞인 표정, 제가 발견한 것들을 기뻐하는 듯한 모습, 전 그가 가진 면모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재현 씨에 대한 제 선입견은 그저 그것에 불과했다는 걸요. 소문과 풍문, 그가 세상에 보여주는 꼼꼼하게 다듬어진 페르소네에 기반한 가정들 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알아가기 시작한 그 사람, 노트북을 빌려주고 바나나 우유의 경이로움을 소개해준 그 사람 말이에요. 그는 훨씬 더 매력적이었어요. 첫 촬영에 대한 계획으로 머리가 윙윙거리는 채로 잠이 들면서도 전 기대에 가슴이 설레는 걸 주체할 수 없었죠. 몽골은 벌써 놀라움의 땅임이 분명했고 무언가가 제게 가장 큰 계시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탐험대가 몽골 시골 깊숙이 들어갈수록 전 제 자신의 겹겹이 쌓인 껍질을 벗겨내는 기분이었어요. 끊임없는 소음, 열광적인 에너지, 언제나 켜져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도시 생활의 속박들이 사라지면서 오랜만에 원초적이고 노출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좋은 의미의 나약함이었어요. 본질적인 부분들만 남겨진 차에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길들여지지 않은 광활한 황야 한가운데서 저는 최고로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마치 웅장한 우주의 걸작 속에 그려진 하나의 작은 붓터치 같달까요. 우리의 나날은 숨막히는 사진 촬영으로 가득 찼어요. 물결치는 초원 위로 떠오르는 햇살을 쫓아다니며 황금빛 바다처럼 반짝이는 풀밭을 담았죠. 앙상한 알타이 산맥의 본구리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른 하늘을 배경 삼아 눈 덮인 산등성이가 햇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도록 구도를 잡았어요. 하지만 전 사진 촬영 사이사이의 순간들을 가장 소중히 여겼죠. 수티차이, 전통 몽골, 밀크티,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조용한 대화, 벤에서 출렁거리며 뒷좌석의 장비들이 덜커덕거릴 때 평원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작은 팀 사이에서 피어난 동료애가 가족처럼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더라고요. 저희는 총 4명이었어요. 물론 재현 씨와 저, 그리고 몽골인 가이드 둘이었죠. 바트바야르 씨는 말을 오토바이로 바꾼 전직 유목민이었는데 주름진 얼굴에는 살아온 이야기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반면 오윤계럴 씨는 철저한 도시 출신으로 손톱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돼 있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었죠. 처음에 전 그들이 이상한 한 쌍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날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대조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바트바야르 씨의 조용한 힘과 오윤계럴 씨의 재치 있는 유머가 음과 양처럼 서로를 균형 잡아주는 모습 말이죠.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조합이 가장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가족 안에서도 그 무엇보다 돋보이는 유대관계가 하나 있었어요. 재현 씨와 제가 함께 일하면서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종의 이해, 완벽하게 호흡이 맞는 기분 같은 거요. 마치 우리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두 부분이고 우리의 비전과 본능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고비 사막 중심부에서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야영을 하던 어느 밤이 기억나요.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갈 때 재현 씨와 저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싸구려 몽골 보드카를 홀짝이며 과거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그는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늘 가족 안에서조차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는지에 대해서요. 부모님은 내가 의사나 변호사, 뭐 그런 체면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어 라고 말하며 약간 혀가 꼬부라지더라고요. 근데 난 언제나 오직 창작하고 싶었지. 세상에서 보는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싶었던 거야. 기대에 대한 압박감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는 듯이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라고 하면서 위의 별들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죠. 우리 부모님도 늘 제가 몽상에 빠져 산다고 사진은 멋진 취미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직업은 아니라고 하시곤 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용기를 내는데 몇 년이 걸렸죠. 그때 재현 씨가 저를 바라보더니 모닥불 빛에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하지만 결국 증명해냈잖아. 나직이 말했죠. 넌 여기 있어. 꿈을 살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지. 그건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레이스. 그걸 절대 잊지 마. 그의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파르르 떨렸어요. 보드카 때문은 아니었죠. 그가 저를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러준 거였어요. 그의 입술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오는 소리에 전 소름이 돋았죠. 그날 밤 재현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면서 평화로운 기분이 밀려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열린 마음과 두려움 없는 정신으로 맞서리라 다짐했죠. 결국 그게 몽골이 제게 준 거니까요. 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평선을 쫓아갈 용기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멀리 있어 보여도요. 그리고 고비 사막을 가로지르며 꿈나라로 빠져들면서 전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딱 맞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인생에서도요. 카메라를 든 차에 가슴에 불을 품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된 여자라는 걸요. 우리의 몽골 여정이 계속되면서
나날이 색색깔과 감각의 만화경처럼 뒤섞였습니다. 황금빛 초원은 알타이의 바위투성이 절벽으로, 북쪽의 수정같이 맑은 호수는 고비 사막의 흐르는 모래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풍경마다 새로운 도전과 우리의 회복력과 창의력을 시험하는 새로운 테스트를 가져왔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작은 유목민 마을에 들렀는데 그때 한 가지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쳐 보였는지 한 친절한 할머니께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주셨죠. 비좁은 게르 안에서 할머니는 정성껏 양고기 수프를 끓여주셨어요. 할머니의 손길이 담긴 그 따뜻한 한 그릇은 우리에게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죠. 먼 타국에서 느끼는 인간미의 온기였달까요? 그 정겨운 한 끼를 함께하며 재현 씨와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고된 여정에 지쳤던 마음이 살짝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서로를 향한 묵직한 신뢰를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우리의 문화는 달라도 근본적인 인간의 온기는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현 씨와 저의 끈끈해지는 유대감이었어요. 함께한 식사, 별 아래에서 나눈 늦은 밤 대화를 거듭할수록 저는 불꽃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그에게 점점 더 끌리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제가 원한다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까지 다정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아시아 남자들은 좀 무뚝뚝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재현 씨는 달랐어요. 그는 말은 없어도 섬세하게 제 감정을 읽어내는 재주가 있었죠. 지친 기색을 보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고 울적해하면 그냥 곁에 있어주는 통에 저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한국 남자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깊어지는 관계를 음미했지만 한편으로는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머릿속 뒤편에서 의심과 두려움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죠. 너무 가까워지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였어요. 결국 우리는 다른 세상, 다른 문화에서 왔잖아요. 만약 우리의 차이가 극복하기에 너무 크다면 어쩌지? 하지만 재현 씨는 그의 조용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그런 의심을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노력했어요. 그는 제 인생, 제 생각, 제 꿈에 대해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있었죠. 몽마르트르의 구불구불한 거리와 에펠탑의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는 넋을 잃고 경청했어요. 그 대신 그는 자신에 대한 조각들을 저와 공유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며 잠깐 엿본 인생의 단편들이었죠.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서 직면했던 압박감, 그를 거의 짓눌렀던 기대의 무게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사진에 대한 사랑, 그것이 어떻게 그를 견딜 수 없는 길에서 구원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 모든 것을 통해 저는 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저 뛰어난 예술가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겨우 헤아리기 시작한 깊이를 가진 한 남자로서 말이에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며 제 영혼을 불태우는 그런 남자로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저 우리 주변 환경의 강렬함, 촬영의 아드레날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일단 현실 세계로 돌아가면 주문이 깨지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거라고요. 몽골에서의 마지막 밤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수도 울란바토르 변두리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죠. 바트바야르와 오윤걸은 물품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어스름이 깔리는 가운데 저와 재현 씨만 남았어요. 해가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자 재현 씨는 작은 캠핑 스토브와 한 봉지의 즉석 라면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의 맛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는 밝은 색의 봉지를 들어 보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저는 그의 작은 배려에
그가 자신의 문화의 작은 조각을 이 먼 길까지 가져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의 모국의 온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죠. 완벽해요. 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재현 씨의 모습에 저는 한국 남자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들도 다른 나라 남자들처럼 상황에 맞게 다정하고 섬세할 줄 아는 거였죠. 함께 스토브 위로 몸을 웅크리고 물이 끓고 면이 물러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고 언덕을 수놓은 들꽃의 달콤한 향기와 어우러졌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며 얼굴이 뜨거워지자 만족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간단한 한 끼였지만 선물 같았어요. 이국 땅에서 고향의 맛을 만끽하게 해준 그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한 입 한 입을 음미했어요. 그러다 빈 그릇을 치우면서 재현 씨는 긴장되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레이스, 그가 부드럽게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이 기대감에 따끔거렸습니다. 뭔데요? 저도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현 씨의 눈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반짝였고 입게는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걸 알아요. 그가 각 단어를 신중히 골라가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는 이것이 복잡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더 이상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고 목이 갑자기 말랐습니다. 어떤 감정이에요? 가슴에 심장을 담은 채 물었죠. 재현 씨의 눈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반짝였고 입게는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평생을 기다려 온 것 같아요. 그가 단순하게 말했어요. 제가 해온 모든 일, 선택해 온 모든 길이 이 순간으로 저를 이끌어왔다는 거죠. 당신에게로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감정의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똑같이 느꼈다는 걸 알았거든요. 두려움과 의심, 앞에 놓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재현 씨, 저는 속삭이며 그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우리 사이의 이 유대감, 이 끈끈함이요. 두렵지만 또 저를 짜릿하게 만들어요. 당신이 제 곁에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제서야 그가 미소 지었는데 얼굴 전체를 환히 밝히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둠 속에서 저를 그의 팔로 끌어안고 입술을 맞추었을 때 저는 소중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 동안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죠. 마침내 떨어지며 삼키게 된 얼굴과 가득 찬 가슴으로 저는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광활한 몽골의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문턱을 넘었거든요. 우리 둘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미래를 상상할 만큼 신념의 도약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손을 잡고 텐트로 돌아갈 때 저는 내면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흥분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든 우리가 함께 마주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서로의 반쪽을 찾은 두 명의 몽상가, 두 명의 예술가, 두 영혼. 별에 쓰여지고 입맞춤으로 봉긴된 시대를 초월한 러브스토리였죠.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